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학에서 이센셜한 부분, 역시 교재 없이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강의를 통해서 기초를 잘 다져나갈 수 있는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경제학 전체의 바탕이 되는 핵심 개념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 원리들을 소개하는데요. 역시 미시경제학,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으로 크게 구성되는 경제학의 흐름상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미시경제학의 핵심 원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소비 생산, 균형, 한계 이렇게 핵심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따라오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저의 이 강의도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소비가 있으면 생산이 있고 생산이 있으면 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경제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가정은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고 생산자는 이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효용의 개념은 우리가 효과를 얘기할 때 그 효자고요. 용자는 쓸모, 이것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으로 각 이기적인 그 합리적인 이기주의자인 각 경제 행위 주체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목적의 쓸모에 맞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만족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어, 철학적인 사실 바탕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이기주의자가 특히 소비 분야에서 그 자신의 만족을 추구할 때 그 행위를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표현을 흔히 하고요. 효용이란 개념이 좀 더 폭넓을 수 있는 개념일 수도 있다고 했었지만 일단은 근래 메인스트림 경제학을 무시해서 많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접근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한다. 슬라이드에서 같이 여러분이 볼 수 있으시죠? profi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이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효용 말고 우리가 interest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interest는 이해, 이득 뭐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해는 여러분이 한자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득이 되다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이로울 이자와 그 다음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 이 해가 함께 쓰인 단어고 또 인터레스트를 뭐 관심, 뭐 이득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한자 문화권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 해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효용이나 이윤이나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인터레스트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소개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인터레스트라는 말 어원 자체가 인터는 사이에라는 뜻이고요. 인도 유럽어 중에서 이 뒤에 부분에 있는 rest라는 그 인터 다음에 오는 부분, est라는 부분 있죠. 그 에세라는 고대 그리스어와 인도 유럽 어족의 그 연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해, 영어로 interest라는 표현은 이득보다는 이해가 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 경제 행위자 간의 between, 인터,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정도가 달라지고 양상이 달라지고 그 구조가 달라지는 조금 더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합리적인 이기주의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진 셀프 인터레스티드 하다는 측면 사람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셀프 인터레스트를 추구한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그의 국부론에서 정확하게 3번 셀피시 이기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라고 규정을 3번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중 있지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상당한 분량의 그 책 내용 중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 애덤 스미스는 이기적인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 상태로 3번 규정을 했다. 이 내용들은 제가 2011년에, 12년에 썼던 논문이라던가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마르티아 센 같은 이런 그 대표적인 일부 학자들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공유돼야 될 부분, 그 인터레스트라던가 그 이기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합리적인 이기주의자, 그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나의 만족, 나의 효용만을 위해서 나의 이해,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동하고 의사결정하는 주체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가정이었긴 했지만 앞으로도 더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경제학과 경제를 생각을 해볼 때 더욱더 좋은 훌륭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좀 더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인터레스트라 부르던 또는 소비자에게 효용, 생산자에게 이윤이라고 부르던 인간은 그것을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서 추구를 한다고 기본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했을 때 경제적인 균형점이 맞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생산과 소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소비자는 상품을 사죠. 생산자는 상품을 공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 그 가게라고 하죠. 경제의 주체를 크게 둘로 나눌 때 소비와 생산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그 경제의 두 주체를 우리가 도식화한다고 하면 하나는 가게, 또 하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는 영어로 household라고 하고 기업은 firm이라는 표현을 firm이라는 firm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순히 가게가 우리 가정 가게가 기업에서 상품만을 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시장에서는 상품만을 사죠. 하지만 생산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이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자가 바로 가게가 됩니다. 노동을 공급하죠. 그리고 자본을 공급합니다.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경유해서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은 좀 더 근원적으로 가게가 되는 것이고요. 이래서 크게는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는 그 큰 두 시장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소비와 생산만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이어지는 시간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각 가정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시간을 희생해서 기회비용을 들여서 일을 하고 일하는 시간 동안 기회비용은 그것을 위해 포기한 여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다 일할 수는 없겠죠?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면 그 8시간은 나의 여가가 될 시간인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급여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그 생산 요소 중에 중요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공급해서 또는 가게에서 자본을 공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인 경우 예를 들면 급여를 받아서 그 급여를 받아서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소비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적인 그 순환을 통해서
그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동을 해서 기회비용이 되는 여가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받아서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얼마만큼을 저축을 해서 저축한 돈이 자본의 기업의 그 확충이라든가 신규 투자나 재투자에 쓸 수 있도록 은행을 경유해서 쓰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같이 그려두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 가운데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단은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쭉 이어서 설명을 적절한 슬라이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경험하게 되고 생산자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경험하게 된다는 기본적인 구분들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한계 효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죠? 여기서 한계라는 말은 마지널, 영어로 MARGIN, 마지널이라는 그 표현을 margin은 체계에서의 어떤 여백이나 이미 한 전체에서 예를 들면은 1부터 5까지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6이 되는 하나 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얼마만큼 일정 부분만큼 분량이 찼으면 한 단계 더, 그보다 더, 한 뼘 더, 한 단계 더. 한 뼘이라는 표현은 한 단이라는 그 의미였고요. 예, 나아가는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 더란 표현인데 이어지는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서 한계 효용, 한계 생산 나눠서 슬라이드에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생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해요. 생산의 3요소. 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잘 알고 계시듯이 레이버, 그 다음에 캐피털, 그 다음에 내추럴 리소스, 천연자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두 글자로 맞춰서 우리가 그 배우기도 했었는데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는 넓은 의미에서 이 천연 자원,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natural resource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지, 노동,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 토지는 land 또는 natural resource, 그 다음에 노동은 labor, 그 다음에 자본은 capital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여기 표기해드린 부분은 참고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한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생산 요소가 일반적으로 경제학 개론이나 원론에서 이야기하는 3요소 외에도 최근에는 기술, 또 폭넓게는 혁신 이런 것들을 생산의 또 다른 요소로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자,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같이 보시고 계신 책이 1890년에 초판이 나왔던 알프레드 마셜의 그 경제학 원론입니다. 책 제목이 경제학 원론이죠. 예, 상당히 원론책이지만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제학 원론책에서 알프레드 마셜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 경제학과에서 또 제자들을 양성을 하면서 이 상기 3요소 레이버, 내추럴 리소스, 캐피털 노동, 천연자원, 그리고 캐피털 외에 무엇을 제시했냐 하면 어거니제이션을 제시했었다는 사실을 경제학에서 많이 간과를 해왔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분석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한계 때문에 일부러 영어로 rule out 한다고 하죠. 논외로 해서 연구가 되고 또 교육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그니제이션이 최근에 주목을 받음으로 인해서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나 조직경제학 분야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되고 이 상기 요 3요소 외에 어거니제이션까지 포함해서 이미 알프레드 마샬이 19세기 후반에 이미 경제학 원론을 영어권에서 처음으로 낸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알프레드 마샬이 이미 어거니제이션까지 4요소로 제시했다는 사실. 이러한 어거니제이션, 조직의 문제,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혁신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구조의 문제, 조직의 문제가 사실은 때로는 더 경제적인 그 상호작용과 그 생산, 그 다음에 소비의 그 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우리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무차별. 이 무차별이란 말은 내가 상대방이 나를 차등적으로 생각한다, 대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같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그 짙은 곡선이 보이시죠? 뭐 짙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짙은 건데 점선보다는 지금 좀 더 짙게 보이는 그 곡선 I라고 표시된 끝에 I라고 표시된 그 무차별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영어로 indifference curve 이 I라는 곡선 상에서는 어떠한 x제와 어떠한 x1과 x2 이 두 재화의 조합을 택하던 경제적인 합리적인 이기주의자가 느끼는 효용에는 차이가 없다. 만족 수준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차별이란 말은 효용 차이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상의 그 모양이 왜 이렇게 보였는가? 원점 O, 오리진, O자, 그 O라고 표시된 지점에서 우리가 서서 이 무차별 곡선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이 볼록 렌즈처럼 나를 향해서 튀어나온 모양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러한 볼록한 모양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볼 때 볼록한 모양으로 보이는 이유는 가운데 지점을 보면요. 가운데 지점을 보면 지금 뭐 그래프가 그리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x제를 볼 때 x1과 x2 재화 두 재화를 볼 때 그 두 조합을 합친 숫자가 더 적어도 만족도가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재 i라고 쓰여 있는 부분 쪽으로 x제와 x1과 x2 두 재화의 개수를 예를 들면 비교해 보면 x1인 경우에 10이고 x2인 경우에 1입니다. 그러면 11이 되죠. 그런데 가운데 지점, 이 indifference curve에서 우리가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볼록한 부분 있죠. 대략적으로 45도 선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45도 높이로 위를 올려다 봤을 때 가장 볼록한 부분이 우리 눈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게 되죠. 그 가까운 지점, 가장 볼록한 지점을 바라봤을 때 그 가장 볼록한 지점에서의 x1과 x2 재화의 조합은 예를 들면 5대 5라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합쳐서 x제 5개, x1 5개, x2 5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 그 개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사례 x1이 10개인데 x2는 1개이다. 그러면 11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만족과 x1 5개, x2 5개 해서 총합해서 10개밖에 되지 않죠. 그 만족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볼록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 정도가 크다고 하면 예를 들면 x1이 10개, x2가 뭐 3개, 그러면 13개인 반면 x1이 3개, x2가 3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만족도가 서로 같다면 그 만족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다면 더 볼록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차별 곡선의 세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설명한 원점에서 볼 때 볼록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요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 특징은 현재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보이는 I라고 표시된 무차별 곡선에서 조금 더 우상향 방향으로 오른쪽 위로 무차별 곡선이 이동한다.
갖고 했을 때 더 큰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 같은 그 재화의 조합수가 아니라 X제도 더 많이 소비를 하고 또한 X1, X2 재화도 더 많이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세 번째 특징으로서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특정한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재화의 조합은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차하지 않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탄력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영어로 elasticity라고 합니다. elasticity라고 하는 이 탄력성의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탄력성은 알프레드 마샬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알프레드 마샬이 물리학을 의 개념을 응용해서 경제학에 적용한 개념인데요. 기존의 물리학에서 탄력성의 개념과 경제학에서의 탄력성 개념은 응용을 했기 때문에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지만 수학적인 정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한다면 민감도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탄력성은 공식상에 퍼센트 체인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공식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분모에는 어떤 그 특정한 퍼센트 체인지가 들어가게 되고 또 분자에도 특정한 퍼센트 체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퍼센트 체인지가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퍼센트 체인지가 일반적으로 공식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대표적인 그 표현 방법을 수학적인 표현 방법인데 이제 글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더욱더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자 퍼센트 체인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1년 동안 거시경제학적인 개념인데 GDP가 뭐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기준이 그런 퍼센트 체인지를 공식상에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2020년과 2019년을 비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예전의 값은 2019년의 값이 되겠고 2019년의 GDP 값이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는 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값이 아직 2020년에 GDP가 집계되려면은 2020년 말을 지나서 21년에 넘어가야 집계가 이제 될 텐데 어쨌든 2020년에 GDP 값이 현재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전의 값은 2019년의 GDP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전의 값을 100%로 했을 때 예전의 값에 비해서 증가한 만큼 그래서 이것을 증가분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말로도 우리가 우리말로도 어렵지 않은 그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전의 값을 100%로 했을 때 지금 예전의 값에 비해서 증가한 만큼 증가분 변화량이 몇 퍼센트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공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퍼센트 체인지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전의 값 분의 결국은 변화량은 결국은 변화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탄력성은 이 이에 있어서 분모에 무엇의 변화율이 들어가고 분자에 무엇의 변화율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뭐뭐의 탄력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탄력성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상에 보시면 그 제가 지금 소개한 그 공식을 표현하고 있죠. 참고로 그 델타라는 표현은 변화 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변화량 증가분. 예, 뭐 변화분이라는 표현보다는 공식적으로는 변화량 그 다음에 증가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어쨌든
우리가 공식상으로도 예전의 값 P분의 변화량 증가분 변화량이 델타 P로 표기가 되어 있죠. 여러분 델타라는 표현은 아마 익숙한 학생들이 꽤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이 공식을 통해서 결국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내게 된다.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수요가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것이요. 그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알프레드 마샬이 도입한 탄력성의 개념이고 특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다른 종류의 탄력성도 있죠. 대표적으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공식에서 가격을 소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높아질 때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화하는 재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대학생활이나 여러 학업들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 급여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경제학적으로는 노동이라는 그 대가로 임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1년 동안 연봉이 한 4천만 원이다. 초봉이. 그런데 경력을 쌓으면서 5년 뒤에 6천만 원으로 연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소득이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소득에 증가한 부분에 민감하게 수요가 얼마나 반응했을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회사 생활을 시작하니까 뭐 작은 소형차를 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4천만 원일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6천만 원일 때는 중형차를 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8천만 원은 연봉이 증가해서 대형차를 타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이러한 그 경우에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됩니다. 이러한 재화들을 사치재라고 부르고 0에서 1 사이의 재화들을 필수재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좀 더 정상적이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들을 정상재라 부르고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많이 소비했던 그 흔히 우리가 뭐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우리가 가끔은 생각나서 일부러 찾아서 먹기도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정크푸드 같은 경우는 열등제에 속한다고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논의해 볼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립을 기초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계는 영어로 marginal, 그래서 영어로 한계적인 한계, 그 형용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marginal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one unit additional, 그래서 한 단위 더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전에도 관련 개념을 설명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 정립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한계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똘똘이가 전학 온 날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똘똘이가 전학 온 날입니다. 똘똘이가 전화를 왔는데 첫날 전화 왔기 때문에 이제 방과 후에 부모님과 인사를 마치고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그 부모님부터 들었어요. 이 똘똘이가 수학을 워낙 잘한다는 그 칭찬을 듣고서 기대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해도가 빠르면 5분이면 풀 수 있는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5분 만에 모든 문제를 푼 이 전학 온 똘똘이는 10점 만점을 받았네요.
자, 우리 반 학생이 29명이었는데 평균이 7점이었어요. 그러면 전학원 똘똘이의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구하면 몇 점이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생각. 29명의 평균이 7점이었으므로 결국 29명의 점수의 총합은 원래 점수의 총합이었죠. 29명 곱하기 7점, 203점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30명의 점수 총점, 즉 똘똘이 한 명을 더 합쳐서 29명의 한 명, 똘똘이 한 명의 점수를 더 더하면 203점 더하기 10점 해서 213점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보통 Q라고 표시하는 그 전체 개수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를 다시 30으로 나누면 30명의 평균은 213 나누기 30, 7.1점이 되겠습니다. 똘똘이 한 명이 전학을 와서 학생이 한 명 더 늘었는데, 즉, 한 개가, one unit additional, one additional, 한 개 더 증가했는데, 점수가 10점이 늘었지만, 즉, 한 개 점수는 몇 점 늘었죠? 네, 10점입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는 1점밖에 오르지 않죠. 왜냐하면 똘똘이가 늘린 10점의 효과를 30명이 나눠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례를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다음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가 한계와 균형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그 그래프인데요. 지금 현재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만 화살표로 나타낸 부분을 우선 보여드렸고요. 이 두 가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실제 그래프상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을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통상 경제학에서 수직축은 P, Y축이라고도 하죠. price를 나타내고 가격을 나타내고 수평축은 Q, 양을 나타내는 quantity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많이 접한 경우가 많았듯이 공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한계 편익 부분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해요. 붉은색 화살표로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이 어떤 사람이 6,000원에 그 수요를 한다면 전체 시장에서 각각 예를 들면 이게 아메리카노로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각 사람당 한 잔씩의 아메리카노를 수요한다. 소비한다고 쳤을 때 이 6,000원의 가격에 8,000명이 각각 한 잔씩 8,000잔의 아메리카노를 그 아메리카노 시장에서 소비를 하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냈는데 그럼 6,000원을 내고 그 8,0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한 잔씩 8,000잔을 먹으면서 얼마만큼의 한계 편익을 누리느냐 6,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한계 편익을 누린다는 거죠. 그 8,000명의 사람들이 그 전에 가격이 예를 들면은 좀 더 높은 그 가격 내지는 예를 들면 또는 이제 낮은 가격에서 그 비교를 했을 때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으로 그리고 그 가격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한계 편익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5,900원이다. 그래서 100원을 한 단위라고 봤을 때 그 5,900원에 몇 명이 수요를 할 것이냐? 아마 8,000명보다는 8,000잔보다는 각각 한 명씩 한 잔씩 좀 더 많은 숫자의 수요량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한계 편익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수요량은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 줄어든 사람들이 누리는 한계 편익은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이러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수요 곡선 그래프이고
또한 공급 곡선 그래프 같은 경우 이제 반대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그 가격에 공급을 한다라는 묵시적인 가정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그래프가 교차하게 되는 지점 가운데 한계편이 그 녹색 박스 형태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은 지점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특정한 가격에 특정한 수요량, 공급량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에서는 9,000잔 가격은 4,500원에 그 아메리카노의 적정한 그 합티멀 그 가격 4,500원에 적정한 양, 공급량, 수요량이 9,000잔으로 일치하게 되는데 이 지점을 경제적인 균형점,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죠. 그래프에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붉은색 부분, 화살표로 나타낸 부분이 한계 편익 부분,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검은색 그래프로 위아래로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공급 곡선에 그 해당하는 각각 지점에서 공급량 지점에서의 한계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좀 더 자세하게 그 나눠서 보면 연두색, 파란색 부분은 우리가 생산자 잉여가 아니라 소비자 잉여로 부르고 붉은색, 옅은 붉은색 부분은 생산자 잉여로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좀 더 그 아메리카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중에 커피를 매우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꼭 먹어야 되는 분들 그러면 나는 아메리카노를 꼭 먹어야 되는데 오늘 9,000원이어도 아메리카노를 꼭 먹고 말 테야 하고 여기서 커피점을 예를 들었을 때 커피 시장이라고 커피 시장의 기능을 하는 어떤 커피점이 있다고 칩시다. 커피점에 갔는데 오늘 그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4,500원이에요 라고 사장님이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얼마만큼 흔히 말하는 땡을 잡은 거죠. 웬 떡이야. 그 떡인 만큼이 얼만큼이냐는 거죠. 4,500원이 오늘 그 시장의 균형 가격이었으니까 이 경우 커피를 9,000원이어도 먹겠다고 결심하고 나간 사람은 4,500원만큼의 웬 떡이냐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웬 떡이냐라는 부분이 바로 잉여라는 부분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가적인 편익이 추가로 생긴 거죠. 그만큼이 웬 떡이냐? 추가로 얻은 기대보다도 더 균형 가격보다도 더 얻은 부분. 이것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소비자. 아메리카노를 소비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의향을 갖고 또 지불 능력을 갖고 나갔는데 어느 정도 그 4,500원만큼 더 잉여가 그 사람에게 남았겠죠. 그 사람이 뭐 한 명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서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각각 가격에 상응하는 그 수요량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수요량이 9,000원 정도 되는 사람은 매우 상대적으로 드물겠죠. 그래서 이제 0에 그 가까운 원점에 가까운 지점에서 소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로 볼 수가 있을 텐데 9,000원 정도는 드물겠지만 한 8,000원, 7,000원, 6,000원 되면서 점점 이제 그 가격에도 수요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여전히 4,500원보다 그 더 많은 부분만큼은 추가적인 그 기대치보다도 균형 가격보다도 여기서 기대치를 균형 가격에 비유하면 추가로 얻어지는 편익이 되겠고 그만큼이 잉여 쉬운 말로 떡이 되는 겁니다. 이 떡만큼 웬 떡이냐만큼을 나타내는 부분을 전체 면적을 시장에서 다 합쳐버리면 소비자 시장에서의 소비자가 모두 함께 누리는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옅은 붉은색 부분 하단의 그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프에서 이 부분은 생산자 잉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이 나는 정말 원가 수준에 추가로 들어가는 한계 비용만큼만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결심을 원가 정도만 받아야지 1,000원만 받아야지 하고 시장에 나갔는데
예, 아메리카노를 4,5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500원만큼이 웬 떡이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시장의 모든 경우를 합산을 해보면 이 옅은색,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소비자 잉여만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계 편익은 영어로 마지널 베너핏에서 MB,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마지널 코스트에서 MC로 표기합니다. 이 경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합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네, 이전의 그래프에서 우리 함께 한계 효용의 개념을 균형, 그리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 두 잉여의 관계에 비추어서 생각을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이것을 확장해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그 다른 부분보다도 이전에 이야기했던 무차별 곡선에서 출발합니다. 자, 무차별 곡선 이전에 소개했던 그래프에서 x 서브 1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x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x 서브 2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y로 다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제와 y제의 관계라고 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이고요. 현재 무차별 곡선을 소개할 때 그렸던 무차별 곡선이 i라는 약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점은 파란색 직선이 보인다는 점인데요. 파란색 직선이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형태로 그려져 있죠. 이 파란색 접선을 우리가 예산 제약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산 제약선은 우리가 X제와 Y제를 각각 몇 개 소비를 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기는 하는데 무차별 곡선은 그야말로 우리의 희망인 거죠. 우리의 의향인 거죠. willingness. 우리가 XJ, YJ를 얼마만큼 소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내가 가진 예산이 얼마만큼인지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 예산 제약하에서 내가 희망하는 바를 나의 사고자 하는 의향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최대한 많이 실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최적의 조합이 되겠죠. 이 두 가지 관계를 한꺼번에 표현하도록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일단은 가운데 나와 있는 MRS의 개념부터 이해해 보도록 해요. MRS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한계 대체율로서 공식상으로는 Marginal Utility sub Y, Marginal Utility인데 네, Y의 한계 효용. 그 다음에 이것분의 분자는 Marginal Utility sub X. 네, mu sub X에서 X의 한계 효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공식상의 MRS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자, 한계 효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XJ 소비 증가로 인한 총 효용의 증가분, 그 다음에 XJ 소비 감소에 의한 총 효용의 감소분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무차별 곡선의 효용수는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XJ 소비 증가로 인한 효용의 증가분과 YJ 소비 감소로 인한 효용의 감소분이 무차별 곡선상을 따라가는 조합. 예를 들면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 곡선의 각각의 지점, XJ와 YJ 조합들이 몇 개가 계속해서 바뀌겠죠, 숫자들이. 예. 그래서 XJ는 증가한다고 치면 YJ는 소비가 계속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무차별하기 때문에 이 곡선 안에서는 효용이 증가한 만큼, XJ 효용이 증가하는 만큼 YJ는 소비 감소에 의해서 효용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죠. 이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무차별 곡선의 각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동일한 효용 수준에서 그 대체가 가능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YJ의 한계 효용분의 XJ의 한계 효용은 한계 대체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접점에 있습니다. 이 접점, 파란색 동그라미로 보여지고 있는 이 접점에서는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고 있고, 접하고 있다는 말에서 아마 힌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얻고 계실 거예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이다. 그런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을 나타낸다? 네, 한계 대치율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위에 표시했던 부분 있죠? 위에 표시했던 부분은 어, 델타 X, 델타 X는 변화량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예, 증가분, X의 변화량, X의 뭐 여기서는 플러스 표시해서 증가분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X의 증가분 곱하기 한계 효용, 늘어난 만큼 X의 소비재 증가로 인해서 늘어난 효용이 뭐와 같다? 네, Y의 소비 감소로 인해서 줄어든 Y의 효용 감소분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서 PX 자리에서는 원래 어떤 내용이 있었죠? 네, 델타 Y가 있었죠. 델타 Y는 PX와 같은 내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델타 X는 PY와 같은 내용을 나타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산 제약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 즉 델타 X분의 델타 Y는 델타 X의 경우는 네, PY, YJ 가격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X제를 Y제로 서로 얼마만큼의 비율로 같은 가치로 예산 제약 한에서 교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델타 X 부분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에서 분모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X제가 증가할 때 Y제가 감소하는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양쪽으로 비교했을 때 델타 X 분의 델타 Y 이것을 PY분의 PX로 대체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화면에서 얇은 붉은색으로 곡선으로 묶은 부분과 초록색 그 얇은 선으로 묶어진 부분이 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PY를 초록색 얇은 선을 따라가시면은 PX 밑에다가 점프를 시켜가지고 나누기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MUX라고 된 부분 밑으로 MUY를 보내서 다음 화면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무차별 곡선사의 효용 수준은 동일하다라는 대전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효용의 증가분과 효용의 감소분이 같다. 그래서 X제의 소비 증가로 효용의 증가가 가능한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는 가운데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가운데 오른쪽 부분에 YJ 소비 증가, 효용 증가가 가능한 경우는 또 가운데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예산 제약 하에서는 각 재화의 이런 어치 한계형이 같은 경우에 총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가장 최적의 조합. 그 조합은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고 그 만나는 지점에서 증가하는 델타 X와 감소하는 델타 Y, 즉 마이너스 델타 Y가 같은 지점이고 델타 Y, 델타 X는 PY를 나타내는 같은 지점, 그 지점에서 그 교차점에서 델타 X와 PY가 같게 되고 델타 Y와 PX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상에 정리를 해보면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도출할 수 있고요.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 가장 하단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봤지만 이것을 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슬라이드 내용을 지금 보지 않고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해당하는 이 가장 하단에 표현한 식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면 제대로 공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장과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뚜렷하게 이해를 해나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좀 더 어려운 내용들 여러분 스스로 잘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한 내용 중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계와 평균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우선 한계라는 개념은 우선 이야기를 했고 이 평균이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이 한계 예를 들면 비용과 한계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이라는 개념과 평균 수입이라는 개념을 좀 더 공부하게 되는데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계 수입과 평균 수입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아까 전에 소개했던 똘똘이의 사례에서 우리가 마지널 포인트와 에버리지 포인트로 표시를 했는데요. 똘똘이의 경우는 세로 전학을 옴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그 점수들을 보면 예를 들면 29명이었죠. 그러면 이 그래프 상으로 좀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지널 포인트가 그 학생 수를 뭐 우리가 그 29명에서 그래프 상으로 그대로 이제 상응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 학생 1번, 2번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1번 학생은 점수가 좀 높았는데 2번 학생, 3번 학생 하면서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번 학생 정도 에서 최저점을 기록을 한 거예요. 11번 학생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뭐 예를 들면 28번째, 29번째 학생까지는 계속해서 올라서 29번째 학생이 지금 어느 지점이냐 하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평균 점수 에버리지 포인트와 마지널 포인트가 교차하는 지점 있죠. 그 지점까지가 29명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똘똘이라는 학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지널 포인트가 상당히 높은 점수 평균이 7점이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근데 똘똘이가 10점, 똘똘이 한 명이 10점을 받았죠. 그러면 이 에버리지 포인트의 최저점을 뚫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실 10점이면 좀 더 마지널 포인트가 급하게 경사가 길기가 급하게 뭐 그려질 필요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상응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해서 다르게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다음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을 공식상으로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C,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은 델타 Q분의 델타 TC다. 여기서 TC는 토탈 코스트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그 AC 같은 경우는 MC랑 비교해서 델타 표시가 없죠. 이러한 관계를 지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계산하는 평균의 개념을 적용한 AC겠죠. 이전 사례, 똘똘이의 사례에서 그 포인트, 점수는 C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는 Q분의 TC다. 그런데 이 공식에 델타를 분모와 분자에 적용을 했을 때는 마지널 코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에버리지 코스트 AC 곡선의 최저점을 MC가 관통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에버리지 코스트는 크게 ABC와 AFC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토탈 코스트는 총 비용은 토탈 픽스드 코스트 총 고정 비용과 거기에 더하기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 총 가변 비용 또는 총 변동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TC는 결국 TFC 플러스
TVC가 되겠습니다. 에버리지 코스트에서도 공식상으로는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AC는 ABC 더하기 AFC가 되는데 이 곡선 모양을 보면 가장 조밀한 점선으로 그려진 AFC 곡선은 고정 비용인데요. Q를 보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AFC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A 평균은 항상 Q로 나눠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포항제철과 같은 큰 제철 시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고정 비용이 상당한 만큼이 처음에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만큼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AFC, Q로 나눠주기 때문에 결국 생산량을 증가하는 만큼이 분모가 Q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FC는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갖게 되겠고 ABC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후반부에 그 시간에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A, B, C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소개하자면 우리가 노동력을 포항제철을 예를 들었지만 포항제철에서 포항시에서 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근로자들을 모집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근로자 수를 늘리면요.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근로자 수를 늘리면 남은 근로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귀해진다는 거죠. 희소해지게 된다는 것이고 희소한 만큼 그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연봉이면 연봉, 급여면 급여, 임금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한 부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FC와 ABC가 합으로 AC, Average Cost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은 이 한계의 개념과 평균 비용을 비교하게 됐을 때 ABC와 AFC로 나눠서 변동 비용과 가변 비용을 나눠서 함께 그래프로 표현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좀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못한 부분은 적절한 때 다시 한번 잘 소개를 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